구독. 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죠? 치료해야겠죠. 치료를 하려면 결국은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울증 약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게 있는데요. 우울증 약은 보통은 대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약입니다. 우리가 다른 좀 부작용이 많은 이런 약제보다는 확실히 부작용 같은 것도 좀 덜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내 우울증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2주는 꾸준히 드셔야 어느 정도 조금 내가 기분이 괜찮아졌나라고 느끼고, 보통은 2주에서 한 2달 정도까지 약제를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내가 약제를 많이 오랫동안 복용을 해서 우울증이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탁 끊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용량을 줄여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우울증이 좋아졌다, 증상이 굉장히 호전됐다라고 하더라도 유지요법으로 보통 3에서 6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용량을 줄입니다.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에 걸쳐서 용량을 줄이게 되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큰 호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약을 조금 더 용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제로 교체한다든지 하는 치료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물의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약물의 기전, 간단한 기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뇌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회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세포가 있고 세포 사이 공간이 있고 그 다음 세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전에 있던 세포에서 나와서 어떤 공간을 지나서 다음 세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쭉 이어지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회로를 타고 쭉 가는 건데, 영어로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그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고요. 이전에 있던 세포를 프리시냅틱 셀, 그리고 요 전달 물질이 나와서 받는 세포를 포스트 시냅틱 셀이라고 하고, 전 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서 시냅스라는 공간을 거쳐서 다음 세포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물 흐르듯 연결이 되면 괜찮은데 세로토닌이 다음 걸로 잘 안 넘어가고 다시 원래 있던 전 세포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로토닌 통로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리업테이크라고 하고, 그래서 SSRI라는 약물이 뭐냐면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해주자면 선택적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억제제.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여기서 나와서 다시 이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전세포에서 나왔던 게 다시 전세포로 들어가는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나오면 다른 거는 못하고 시냅스 안에만 머물게 해가지고 다음 걸로 많이 넘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시냅스 안에 머무는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약물의 주요 기전입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통로를 막았으니까요. 세로토닌은 나오고 통로는 막혔고 시냅스에 세로토닌은 많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경 전달 회로는 일방통행이에요. 근데 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라는 것들이 일방통행을 하는 게 아니라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턴을 하는 것을 차단을 시켜주면 일방통행을 하겠죠. 요게 이제 우울증 약물의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 약제 종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SSRI. 요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우울증에서 첫 번째 치료약입니다. SSRI. 그리고 굉장히 좀 고전적인 약 중에 하나인 TCA라고 있고요. 이거는 삼환계 항우울제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고, 그다음에 SNRI.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어떤 걸 일방통행 시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SSRI, SNRI, NDRI, NASSA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간에 우울증의 첫 번째 치료로 쓰이는 SSRI입니다. SSRI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되겠고요. 이거는 1987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제 이름은 아마 혹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약은 렉사프로라는 약이고, 이거는 다른 어떤 우울증 약제보다
굉장히 좀 약제 자체가 안정적이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뭐 이렇게 우울해서 오시는 분들, 좀 우울증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 이 SSRI를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약제 기간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점차 용량을 늘려나가도 괜찮고,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그 우울증 약제가 이렇습니다만은 위장장애, 그러니까 흔히 뭐 구역질이 난다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요. 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조금 두려워하시는데, 특히 남성분들에서 성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큰 건 아니고 굉장히 좀 드문 얘기는 하지만 성기능 장애가 있다. 그리고 이걸 또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꼭 이걸 좀 여쭤보세요. 이거 우울증 약을 먹으면은 내가 좀 이런 게 안 좋다던데, 그러면 좀 안심을 보통 시켜드리는 편이고, 우울증 약을 중단하면 이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체중이 늦었다는 분들도 있고, 간혹 너무 졸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망계 항우울제 TC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TCA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5가지 종류의 약제들이 결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SSRI,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그다음에 알파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의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셉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저기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통증이라든지 다른 거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약인데, 약제 효과가 너무 좋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부작용도 크다는 얘기가 돼서, 이 부작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즘은 좀 우울증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갑자기 입이 굉장히 마른다든지, 변비가 심해진다든지, 심혈관계 부작용, 뭐 예를 들면 부정맥이라든가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선망이라든지 경련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등도 이상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선망이라든가 경련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변비가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는 이 TCA를 쓰는 게 굉장히 좀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약제로는 부프로피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흡연하시는 분들은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금연 보조제로도 쓰이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울증 약제의 어떤 부작용, 성기능 장애는 굉장히 좀 적게 나타나 있는데, 보통 1차 치료로는 쓰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울증, 항우울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서 어쨌든 간에 1차 치료는 SSRI를 쓰게 됩니다. 약물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뭐 전기 경련 치료, 정신사회적 치료, 광손요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SSRI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약물 치료는 약물 치료이되 꼭 입원을 하셔야 되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 자살의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자살 사고가 굉장히 좀 뚜렷해서 내가 어떻게 죽겠다, 나 뭐 예를 들면 건물에서 뛰어내릴 거야 라고 이제 가족분들한테 말해서 가족분들이 무서워서 응급실로 데려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입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고 뭐 약물로 굉장히 좀 조절이 안 되는데 약물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든가, 아니면 조금 노인분들에서 보호자분들이 없을 때, 근데 우울증이 많이 심할 때, 이런 경우에는 꼭 입원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보통 이제 우울증의 치료를 했을 때 앞으로의 경과라든가 예후가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좋아졌다가 다시 한 80% 정도는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울증 환자에서는 한 5번 정도가 재발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울증의 약물은 정말 그 어떤 우울증의 단계가 있으면 굉장히 중증, 그러니까 자살까지 생각하는 단계, 혹은 자살에 이르게 되는 단계를 막아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한 사람의 한 50% 정도는 자살을 하기 한 달 내로 의사를 만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좀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람이 뭐 진료를 보고 왔다,
그래서 안심하시지 마시고 간혹 안부 전화라도 하셔서 요즘 어떠냐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울증의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 기전 간단한 약물 소개까지 다 해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을 딱 집어드리자면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주가 중요합니다. 2주. 우울감이 있는지 2주. 그리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을 때 효과가 나올 때까지도 2주. 약물 치료를 이제 끝나서 줄이던 것도 2주. 이렇게 생각해서 우울증 하면 2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심하다 혹은 본인이 느낄 정도가 되면 꼭 병원에 오셔서 진료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우울증이 재발이 많다고 했는데 완치도 가능한 거예요? 완치 가능합니다. 재발률이 높긴 하지만 완치 가능합니다. 그럼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멍 때리고 침 흘리고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기보다는 그런 건 이제 보통 다른 정신질환인데 아마 잘못 보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SSRI나 그런 거는 그런 부작용 멍하니 있거나 어디 혼 빠진 사람처럼 가만히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원계 항우울제를 먹으면 혹시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처방해주는 약은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약이네요? 예, 그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신과 약이 약간 마약성으로 중독 같은 증상이 있거나 계속 웃음 나게 하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지식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